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알 만큼 오랜 시간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겪은 일은 아마 살면서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경험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믿었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인류애가 완전 사라지는 경험을 했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들어보시면 아마 입이 쩍 벌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 된 싱글맘이에요.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 간호사로 응급병동에서 근무를 해왔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 나름 욕심도 생겨서 수간호사로 진급을 하려 파트타임 대학원 진학도 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꼭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아이가 있거든요. 물론 석사 과정을 코앞에 둔 채 논문만 쓰면 되는 상황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아들을 위해 잠시 휴학을 한 채 아이에게 집중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대화의 서두로 시작하는 이유는 아들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결혼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은 후, 단 몇 개월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고 서툴렀던 전, 그날부터 아들을 혼자 책임지고 키우면서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번듯한 직업도 있고, 아이를 케어할 생활력도 있으니, 나름 씩씩하고 능력 있는 요즘 말로 점준마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모든 것들이 다 낯설었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어 본 적도 처음이었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처음이었던 저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가혹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많이 울기도 울고, 우울함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보낸 덕인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오직 아들만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램과는 다르게 아들은 제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안고 가야 할 질환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 역시 저는 야간 근무로 정신이 없었던 하루였는데 돈 욕심에 야근을 한 저를 원망하고 싶었던 날이었죠. 성준아, 엄마 왔다. 자고 있겠지? 어머, 얘 왜 이렇게 뜨거워? 엄마, 어떡해. 너 언제부터 이렇게 열났어? 아줌마는 언제 가셨지?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만지며 인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 손을 댈 수도 없게 뜨거워진 아들의 이마를 만져본 후 당황스러움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어 오전까지 아이를 대신 봐주셨던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늦은 저녁인 줄도 모르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이런 상태까지 이르고 상황이 급하게 되니 시간도 예의도 생각할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여사님, 저예요, 성준이 엄마. 혹시 성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났나요? 아, 네, 이 시간에 웬일로? 어머, 성준이 열나요? 제가 퇴근 전엔 미열 정도였고 해열제 먹였는데. 나가실 땐 괜찮았다는 거죠? 몇 시에 먹이셨어요? 저 퇴근할 때니까 6시에 먹였어요. 그때 37도요, 미열. 아, 네, 알겠어요. 일단 전화 끊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늦은 저녁에 감사해요. 급한 상황에 아이가 해열제를 먹은 시간을 확인하고 퇴근을 한 차림 그대로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급한 마음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무작정 아이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지만 언제부터 고열로 버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아이에게는 평생 관리를 하고 안고 가야 할 질환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이의 질환이 결국 저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엄청난 후회와 책임감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강박이나 병처럼 다시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위험한 공간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생활을 하며 살아나갔어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아이는 열이 조금 내리자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고요. 엄마, 오늘은 일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야? 그럼 오늘은 우리 성준이랑 둘이 있을 거야. 하루 종일. 어지럽진 않니? 배 안 고파? 응. 난 엄마가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 매일 아팠으면 좋겠다. 엄마 맨날 옆에 있게. 성준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엄마는 너 어떻게 되면 정말 못 살아. 건강해야 엄마가 살아. 알았지? 아이는 마냥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이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때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벅찬 이 현실에 서러움이 폭발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꾹 참고 일어나야 했어요. 누가 뭐래도 전 누구보다 강한 엄마이니까요. 그렇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현실에 집중을 하며 살아내는데 집중을 하며 살았어요. 아들에게는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왔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 수술도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도 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물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친정이 없던 저와는 달리 남편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리 좋은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후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간간히 절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했어요. 예, 우리 아들 보험금 분명히 있을 건데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니? 어머니, 그 돈은 애들 아빠가 성준이 병원비 하라고 남긴 돈이에요. 아니, 보험금도 있고 너 월급 받은 거 좀 합하면 성준이 수술비는 충분할 거고 남은 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줄 수 없니? 성준이 수술비하고 저 휴가 내면서 쉴 때 생활하면 빠듯해요. 애 병원비인데 어머니는 그 돈이 욕심이 나세요? 예. 그게 어떻게 성준이 병원비니? 따지고 보면 내 아들 목숨값인데 내 목도 있는 거지. 많이 안 바란다. 딱 1,000만 원만 줘라.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목숨값이니 자신에게도 남겨져야 할 몫이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시어머니의 요구를 잘라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제가 마음이 약해져 쓸데없는 곳에 돈이 새는 일을 만들 순 없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아니요. 남편이 평생 직접 들어둔 보험금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혜자는 엄연히 저고요. 그러면 어머니 몫은 없는 게 맞아요. 넌 결혼해서 들어온 객식구잖아. 당연히 엄마인 내 몫이 있는 거지. 억지를 부리니? 결혼하자마자 저로 수혜자 변경한 거 보면 모르세요? 저랑 성준이 위해서 남긴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남편 아들, 어머니 손자 지병도 있어요. 수술도 해야 하고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어머니. 못 드려요. 얘 말하는 거 봐라. 너는 애가 네 새끼만 가족이고 시애미는 가족도 아니니? 우리 아들이 이거 보면 하늘에서 땅을 치고 울 거야. 성준이가 아프면 그것도 땅을 치고 울 일이죠. 그래. 그렇게 마음을 쓰면 네 아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나 보자. 내가 매일 기도할 거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처럼 거절을 하니 악담을 퍼부으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낳은 유일한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떠난 후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정도 없는지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유일하게 절 찾아오는 일은 돈이 떨어졌을 때뿐이었고요.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를 해 살아온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도 자식에게 의지를 하며 빨대를 꼽아 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자 했고, 되도록 자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에 남편이 떠난 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잘라내고 아들만은 제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제 칼차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돈이 떨어질만 하면 어김없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원하는 대로 돈을 받지 못하면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던 전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했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왜 또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도 제가 드릴 돈 없어요. 저도 돈 없어요. 넌 일도 하고 그 잘난 대학병원 간호사씩이나 되는데 왜 돈이 없어?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늙은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머니야말로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자, 여기 전 재산 100만 원이거든요. 그거 받고 다신 오지 마세요. 뭐? 고작 이거 주면서 오지 말라고? 내가 거지냐? 갖기 싫으세요? 그럼 받지 마세요. 앞으로 또 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으면 또 오세요. 아셨어요? 어머, 얘 진짜 미쳤네, 미쳤어. 천벌 받으련. 시어머니에게 돈을 쥐어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처음으로 난리를 치며 시어머니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무서웠는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 모자를 찾아오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제 나이 30살이 되던 해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고 그 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남처럼 지내며 생사도 모른 채 지내왔어요. 아픈 아들을 케어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만 금전적 보조를 요구하는 시댁까지 절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이었지만 시댁과 관계 정리를 하고 나니 오히려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기 전 아들은 좋지 않았던 심장 판막 수술을 한 차례 진행해야 했고 아이를 간호하고 일을 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 차례의 심장 수술로 아이가 건강해지길 바랬지만 그 바람과 달리 아이는 고열로 인해 뇌 손상으로 또 한 번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어요. 이미 평범한 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노력을 하고 또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저로 인해 아이가 자꾸만 아프기만 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생각도 저에게는 사치에 불과했고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은 아이가 다시 평범하게 건강을 되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병원비 마련을 하기 위해 힘을 쓰며 몇 달을 지냈죠. 뇌수술은 다른 수술과 비교할 것도 없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수술 비용으로만 1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수술이지만 수술을 해서 아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절 팔아서라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그동안 오직 아이 수술비로만 사용을 하려고 모아둔 채 심장 수술 이후에 남은 남편의 보험금에 제가 열심히 모은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어요.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다면 그것 이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기에 정말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인출하는 날,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은 놀란 듯 이 큰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유를 슬쩍 묻더라고요. 너무 밝게 돈을 찾으니 좀 걱정이 되는 듯 했어요. 1억 원, 5만 원권으로 인출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가지고 가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실례지만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가 아파서요. 병원비로 바로 납부하려고 해요. 이상한 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은행 방침상 혹시 몰라 여쭤봤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수술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억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서 인출을 해 봉투에 고이 담아서 가방에 소중하게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돈을 잃어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큰돈이기에 집으로 가는 길이 좀 긴장이 되긴 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고 가려고 나름 아무 일도 없는 듯 이동을 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얼른 가방을 열어서 돈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물론 버스에서도 돈이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막상 가방을 여니 돈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 어, 이상하다. 이 돈이 어디 간 거지? 버스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세상에, 가방에 구멍이 났잖아. 어머, 돈이 다 빠져나간 거야? 어떡해. 그동안 오직 아들 병원비 마련에만 집중을 하고 저한테 필요한 돈은 아끼고 아끼면서 지냈는데 그 근검 절약이 소중한 1억 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 가방을 6년간 바꾼 적 없었지만 튼튼하다고 생각해 안심을 하며 쓰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헤어져 구멍이 크게 났었고 그 사이로 돈이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빠졌지? 이 돈 못 찾으면 우리 아들 수술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또 우리 아들한테 못할 짓 하게 된 거야?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지? 안 돼, 찾아야 돼. 또 한 번 돈을 잃어버려서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들이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다시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더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망연자실을 하며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있을 순 없다고 생각이 들어 곧바로 일어나서 경찰서로 달려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닌 동선이 은행에서 버스 타시고 걸어서 10분 거리로 이동하셨다는 거 맞죠? 얼마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분명 떨어뜨린 것 같은데 1억 원이 들은 봉투예요. 경찰관님 꼭 좀 찾아주세요. 아들 수술비예요. 아이고, 저희가 CCTV는 확인을 해보겠지만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신 거라면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들 수술비란 말이에요. 제발 찾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경찰은 CCTV 확인을 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가 연락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대로 집으로 가서 기다릴 순 없겠더라고요. 아이 수술비를 내 실수로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곧바로 은행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나왔던 길, 버스까지 찾아서 돈 봉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며 찾고 또 찾았지만 운명이 야속한지 아무리 찾아도 돈 봉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찾아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돈 봉투를 찾지 못한 채 야속하게 시간만 흘렀고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분명 없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돈 봉투를 찾으려고 길바닥을 헤맸어요. 그날 역시 길에서 돈 봉투를 찾고 싶어서 걸어 다니다가 없다는 걸 깨닫고 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하던 상황에서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지선 씨? 여기 경찰서예요. 돈 봉투를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돈 봉투를 찾았다고요? 제가 지금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어떤 연락보다도 반가운 연락이었고 전 연락을 받자마자 그대로 돈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돈을 찾아주신 분에게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살이를 할지 이런저런 행복한 생각을 하며 경찰서에 도착을 한 순간
절 맞이한 건 우리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꼬마아이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경찰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대략 7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 숙녀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아들 생각이 떠올라 뭐라고 할 수도 없이 그저 숨만 고른 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경찰관님, 제 돈 봉투를 찾았다고 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선생님 돈 봉투를 주웠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정도 고민을 했는지 돈을 그대로 들고 경찰서로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기특하죠? 세상에, 꼬마야, 네가 내 은인이다.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아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작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표현에 아이는 오히려 겁을 먹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며칠째 굶고 계셔서 3만 원 빼서 썼어요. 저 감옥 가야 돼요?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꼬깃하게 구겨진 돈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해보니 5만 원권 한 장을 썼더라고요. 그 돈 역시 3만 원을 쓰고 2만 원이 거스름 돈으로 고스란히 봉투에 담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거스름 돈을 보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아이가 아닌 어른이 이 돈을 주었다면 찾아주기는커녕 돈을 다 써버리고도 모른 척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순수하게도 돈을 남겨가며 필요한 돈을 쓰고 죄책감에 경찰서로 돈 봉투를 들고 들어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괜찮아. 아줌마가 너 감옥 절대 안 보내. 너 이름이 뭐니? 엄마 번호는 아니? 아줌마가 연락해 줄게. 제 이름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경찰서에 가면 가족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집에 못 가나요? 아이는 이 말을 한 채 벌벌 떨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려고 안아준 다음 빵과 우유 등 간식거리를 사주면서 진정시켰어요. 아이가 좀 진정이 되자 이런저런 농담을 시작하면서 살짝 아이의 부모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 작은 입에서 비밀이라며 아주 작게 속삭이듯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봉투 집으로 안 가져간 거랑 할머니 식사 사드린 거 할머니가 알면 절대 안 돼요. 알면 저 엄청 혼나요. 그래? 너는 착한 일 한 것 같은데 왜 혼이 나는 거야? 할머니는 제가 돈 안 가져가면 화내요. 그래서 이 봉투 주워서 할머니한테 안 가져간 거 알면 저 많이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아줌마만 혼자 알고 있을게. 쉿, 비밀로 하자. 아이의 이야기가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이의 차림새도 그리 깨끗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 앞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을 테니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면 또 혼나요. 집 앞으로는 안 갈게. 그냥 근처에만 아줌마가 내려주고 가려고 하지. 그래도 싫어? 저 여기 혼자 맨날 다니는 길이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 그래? 불편한가 보구나. 알았어. 그럼 이거.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잘 가. 아이의 거절에 할 수 없이 저는 아이의 손에 큰돈일 수 있는 5만 원권짜리 2장을 쥐어주면서 보냈어요. 아이는 본인이 저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줬는지 모르는지 제가 준 고작 5만 원짜리 2장에 감사하다며 배꼽 인사를 하더니 허름하게 낡은 운동화를 끌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걸리고 안 좋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거절을 하는 통에 제가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아쉬운 마음으로 말을 했죠. 예, 조심히 가.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꼭 인사하고 이름 알려줘. 알았지? 안녕히 계세요. 경찰에서도 이제 돈을 찾았으니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 후로 아이가 머릿속에서 가끔 떠오르긴 했지만 저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바빴어요. 제 인생 자체도 바빴던지라 한가하게 그날 일을 떠올리며 아이를 찾아서 확인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기도 했거든요. 그저 아이와 인연이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와 인연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아주 뒤늦게 황당한 일로 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인생의 은인으로 만난 꼬마 여자아이 덕분에 아들 수술비를 찾게 되었고, 아들 수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돈을 찾느라 회사도 나가지 못한 채 휴가를 쓴 상황이었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쉬면서 아들을 케어도 하고, 저도 숨 좀 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쉬면서 지냈어요. 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 아들에게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아이와 운명처럼 만나게 됐어요. 황당하게도 지하철역 출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햇빛을 피해 쭈그리고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으로요. 아이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햇빛을 피해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멍하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영락없는 돈을 구걸하는 앵벌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경찰서에서 본 날과 같은 옷, 신발, 그리고 좀 더 지저분해진 머리까지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무려 2주나 지난 시점인데 말이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의 모습과 누가 봐도 앵벌이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제 아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고 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며 신경이 쓰였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친 듯 고개를 숙이며 앉아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옆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서 아이에게 말을 걸려고 했어요. 그러자 너무 속이 상한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줌마 기억하니? 네가 돈 찾아준 아줌만데 우리 여기서 또 만나네?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직 아침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 밥 먹었니? 아이는 저를 만나고도 조금의 놀란 기색은 있지만 기운이 없는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절 알아보며 인사를 했고 전 그런 아이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밥을 사주려고 물었어요. 제 질문에 아이는 힘이 없다는 듯 고개만 젓더라고요. 아이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순순히 절 따라 식당으로 나섰고 밥을 시켜주자 며칠은 굶은 듯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어느 정도 배가 차자 그제서야 눈에 생기가 돌더니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 너 먹는 것만 봐도 아줌마가 다 배부르다. 그런데 왜 아침부터 여기 있어? 엄마는 어딨고? 저 엄마 없어요. 아빠랑 할머니랑 사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할머니랑 아빠가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해서 나와야 돼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할머니와 아빠가 시켜서 나와서 돈을 구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가 정상적인 부모와 살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아이는 그 나이답지 않게 너무 말랐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날은 아이의 완강한 거부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보냈지만 두 번째 만난 이 순간에는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꼭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꼬시고 또 꼬셔서 아이가 사는 곳으로 직접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아이는 웬만한 이야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집으로 함께 가는 건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는 것도 큰일이 나는데 모르는 어른을 데리고 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듣고 아이는 드디어 절 데리고 아이가 사는 집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 네가 저번에 아줌마 돈 찾아줬잖아. 그래서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서 너한테 10,000원짜리 100개를 사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크잖아. 같이 가는 거 어때? 혼자 보내긴 불안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해. 10,000원짜리 100개요? 우와, 그거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거 다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요. 저 할머니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래, 10,000원짜리 100개. 그러니까 아줌마가 돈을 얼른 뽑아서 들고 너랑 같이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전달해 주려고 해. 같이 가줄 수 있겠어? 네, 그럼 얼른 가요. 조금만 걸어가면 금방 집 나와요. 아이는 제 제안을 듣고 하루 종일 돈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얼른 저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사는 곳은 나와서 앵벌이를 하는 곳보다 훨씬 더 외지고 먼 곳에 있더라고요. 도시를 한참 벗어난 공간까지 걸어가더라고요. 보통 버스를 타야 할 거리인데도 아이는 씩씩하게 걸어갔고 골목골목을 들어가면서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동네가 눈에 익다는 생각 정도를 하면서 따라갔지만 막상 도착을 하고 나니 저는 그곳의 정체를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무려 7년 전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인사차 찾아왔고 남편의 마지막 장례를 마무리한 후 발길을 끊어버린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저는 아이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만, 여기가 네 집이야? 할머니랑 아빠랑 여기서 살고 있어? 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줌마, 꼭 100만 원 주러 왔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할머니한테 많이 혼나요. 걱정 마. 이렇게 가져왔잖아. 들어가자. 저는 이 집이 아이 집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아이는 반대로 할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혼나게 될까 잔뜩 걱정이 되는 표정으로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사를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보호자를 불렀고 인기척에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연락을 끊고 살던 시어머니였어요. 알고 보니 절 도와준 이 아이는 시어머니의 손녀였고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사실혼으로 낳은 아이였던 것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였고요. 일부러 우연을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어린아이를 앵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태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방에서 나오며 아이에게 쏘아붙이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너 왜 벌써 와? 내가 3만 원 이상 벌어오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이씨.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거칠 것 없는 말을 함부로 했고,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아이는 무서운지 제 뒤에 얼른 숨으면서 절 재촉하더라고요. 빨리 돈 주러 왔다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또 쫓겨나요. 그래, 걱정 마. 우리 이런 우연이 있나. 할머니랑 아빠, 아줌마가 아는 사람들이네. 너 안 혼나게 막아줄게. 걱정 마. 저희 할머니랑 알아요? 친한 사이예요? 할머니 친구 못 봤는데. 그럼, 그러니까 걱정 마. 할머니랑 아줌마가 잘 이야기할게. 이제 넌 편하게 있어. 아, 덥다. 얼른 그늘로 가서 쉬고 있으렴. 제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는 놀란 듯 절 바라보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웃으면서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낸 후 저는 시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려 7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오랜 시간이 흘렀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여전하더라고요. 조금 늙긴 했지만 여전히 표독스럽고 욕심에 가득 찬 표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애를 팔아서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건강하고 멀쩡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나이도 먹고 욕심도 꺾일 법한데 여전히 욕심 가득한 채 자신의 손녀를 부려먹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늘에 있는 남편이 참 속상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만 바라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돈 수금을 다 한 거야? 이렇게 빨리 하는 날이면 더 벌어올 생각으로 천천히 와야지. 벌써 왔어? 아니야, 나 돈 벌어왔어. 오늘은 10,000원짜리 100개 벌어왔어, 할머니. 뭐? 10,000원짜리 100개? 네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와? 아이, 구해왔으면 가져와봐. 할머니 힘드니까 네가 와야지. 평소와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하며 오지 않는 손녀로 인해 조금 짜증이 났는지 궁시렁거리면서 고개를 들어 그제서야 앞을 봤고 그와 동시에 그곳에 서서 시어머니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절 발견하더니 조금 놀란 듯 바라보다가 금세 오묘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내 아들 잡아먹고도 입 닫고 쌩깐년 아니야? 어머닌 여전하시네요. 아직 돌아가시려면 멀었나 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 보니. 네가 내 아들 목숨값 입 싹 닫고 다 가져갔는데 그럼 나라고 뭐 먹고 사니? 너는 네 아들이랑 편하게 잘 사니까 몰랐겠지. 연 끊고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긴 또 왜 왔니? 어머니, 이제 하다 손녀 앵벌이까지 시키세요? 이거 학대예요. 어른이 해야 할 짓이 있고 아닌 짓이 있지. 한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다정하지 않은 인사말을 건넨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 간을 볼 사이도 아니기도 했고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비난 아닌 비난을 하며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발끈했는지 약간 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행벌이?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야, 지가 집에서 밥 축내는데 밥값은 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앵벌이를 시켰다는 거야? 너 터진 입이면 다인 줄 알아? 밥값이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를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밖에서 불쌍한 척 시키면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범죄라고요.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애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알아? 연기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다 준다고. 그러면 늙은 내가 돈 벌어야 돼? 아니면 몸도 안 좋은 네 서방님이 돈을 벌리?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아이가 앵벌이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예전에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우기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야 성인이고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연을 끊었지만 이 아이는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을 것 같아서 더 화가 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받아쳤어요. 진짜 여전하시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내 아들 목숨값만 제대로 나눴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잖아. 얘도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더럽게 씨부리면서 난리를 치더니 왜? 이제 와서 착한 척 애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니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냐?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지만 여전했고 대화를 한다고 한들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남편과는 전혀 다른 막장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나마 중심을 잡으며 바른 소리를 하던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니 한숨만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 집 식구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이 아이가 앵벌이를 하면서 두려움을 가득 안은 채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건 당연했고요. 이 아이를 보니 제 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한 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넘겨버린다면 저는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하시네. 됐고, 이 상황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제가 정식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이게 또 각자 살지 와서 훈수 두네. 야, 내가 보호자고 내가 마음대로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제 3자는 빠져. 내 집에서 나가. 야, 이소연, 소금 어딨냐? 소금 가져와. 제가 경고를 한다고 한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격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아이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시킨 후 굵은 소금을 저에게 뿌려대며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지내는 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제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은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쫓기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전 집 문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이 녹음을 증거로 해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나서자마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아동기관이라는 곳은 모조리 찾아서 전화를 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아이가 돈 봉투를 주고 갔던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저한테 돈 봉투를 줬던 그 아이요. 그 아이가 요 앞 출구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시켰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있다는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없었어서 현장을 확인 못했는데 혹시 사진이나 영상은 없나요? 아, 있어요. 제가 아이 다시 만난 날 혹시 몰라서 촬영을 해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이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찰에서도 충분한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곧바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곳저곳에서 신청을 해 진행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집을 왔다 간 날, 이곳저곳에서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경찰까지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니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또다시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니까짓 게 집안에 잘못 끼어들어와서 아들도 잡아먹더니 결국엔 우리 집까지 말아먹는 거냐? 네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게 내가 기도할 거다. 그렇게 알아. 당신들은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천벌받겠던데? 어떻게 사람들 동정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아이를 보낼 수 있어요? 기도가 먹힐진 모르겠는데 일단 천벌은 제가 먼저 받게 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지지 않고 할 말을 했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전화가 왔고 화가 풀리지 않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사서함으로 욕설까지 퍼붓는 날들이 반복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욕설도 며칠이 지나자 잠잠해졌는데 아마 그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제재를 당하고 난 후에 자유롭게 연락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일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제 신고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서방님 모두 다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받아서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를 받긴 했어요. 그 후로는 별다른 궁금함 없이 일상생활을 보냈고요. 신고를 하고 난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자 경찰서로부터 처분을 결과에 대해 통보를 하는 문서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 결과는 시어머니와 서방님의 만행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결론이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속 시원한 결과를 듣고 나니 저는 문득 보호자가 모두 다 없어진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신고 직후에 아이는 바로 보호자들로부터 격리가 되었고 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왠지 모르게 절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가 있는 보호소로 가 아이를 만났는데
의외로 아이는 절 보자마자 아주 밝게 웃으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동안 불쌍하게 당한 일이 있긴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매우 밝고 맑은 모습이었어요. 아줌마, 저 여기서는 지하철역도 안 가도 되고 맨날 그림도 그리고 너무 좋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보고 싶진 않아? 아줌마가 오고 나서 이렇게 돼서 신경 쓰였어. 저 괜찮아요. 이제 맨날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서 돈 구걸 안 해도 돼서 좋아요. 안 혼나서 좋아요. 그래? 할머니랑 아빠가 보고 싶진 않아? 안 보고 싶어요. 화나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밥도 잘 안 주고. 전 여기가 더 좋아요. 아이의 답변은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어린 얼굴에서 후련함이 보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앞으로 취해질 조치들이 더 남았기 때문에 선뜻 아이의 거처에 대해 결정을 하기는 이른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아이에게 솔직하게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제 존재가 누구인지를 듣고 난 후에는 오히려 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남이 아니라 조금 먼 사이라고 해도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 편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아이와의 새로운 인연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많은 걸 얻었는데 아이는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제가 앞으로 더 잘해주고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이와 저의 인연을 시작으로 시어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해결을 해주면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악연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파렴치함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후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있기도 했고요. 사람은 악해지고자 마음을 먹으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는 계기였어요. 전쟁 같았던 한바탕 사건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지나가 버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제 시조카였던 아이는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답게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제 아들 역시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긴 했지만 시조카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생기를 찾기도 했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 곧 수술도 앞두고 있어요.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풀려난 것은 다행이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보호자라는 이유로 아이를 또다시 학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경찰서 및 복지센터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와는 분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심되는 마음으로 돌아섰지만 아이가 신경이 쓰이는 탓에 매일매일 시조카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저에게 큰엄마라고 부르면서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생겼고 저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조카에게 달려갔어요. 큰엄마 왔어. 오늘은 큰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성준이 얘기예요? 아니, 네 이야기. 있잖아. 혹시 성준이랑 큰엄마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돼요? 아이는 약간 놀란 듯 상기된 표정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이의 표정이 뭘 말해주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투명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싫다고 할까 긴장했던 마음을 놓고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큰엄마가 네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러고 싶다고 했어. 넌 어때? 정말요? 아빠랑 할머니가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좀 슬픈 이야기일 순 있는데 이제 아빠랑 할머니는 너랑 같이 못 살아. 법에서 그렇게 정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물어보려고 왔어.
정말요? 저 완전 좋아요. 성준이도 보고 같이 살면 좋겠어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으로 시댁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친권은 모두 박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가 걱정스러웠던 전 위탁 가정을 지원해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아이가 싫어하거나 어색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좋아해줘서 저희는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생각해주는 가족이 되었어요. 서방님의 아이이긴 하지만 이 또한 인연이고 내 아이처럼 귀하게 키워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 그리고 먼저 어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이 잔뜩 들어버려서 모른 척하기 힘들었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면서 저는 어느 날 아이에게 그날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순수함과 솔직함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이런 모습은 아이라고 해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봉투 주웠을 때 말이야. 왜 할머니에게 바로 안 가져다 주고 경찰서로 가져왔어? 주운 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번 돈도 아닌데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다 준 거야? 근데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사고 2만 원은 할머니 가져갔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서 가져다 주는 거 고민되긴 했어요. 그래도 큰엄마가 용서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고작 3만 원을 배고픔에 쓴 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을 알게 되니 새삼 대견하고 고맙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인연은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인연이 지금은 한 집에서 웃으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복덩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해요. 어리다고 무시를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몸만 큰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진 않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응원해주세요.